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이답니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부쩍 서늘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아침 저녁 조금 쌀쌀해졌다라고 느껴지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더워서 일교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환절기에는 특히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네. 기온에 대한 신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저항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꾸준한 운동, 또 잘 먹고 잘 쉬는 것.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법이라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방이답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하는 한방이답이다 첫 순서 보이는 라디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을 명쾌하게 해결해 봤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너무 좀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휴식과 한방 치료를 좀 잘 정말 당연한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너무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언제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 개그맨 송중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남식입니다. 오늘도 그 변함없는 안정된 톤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정된 톤으로 사연자분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게끔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예, 그러시죠. 실제 사례입니까? 한번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아, 안 보고 왔어? 네, 저도 안 보고 왔습니다. 자료를 준비했지만 즉흥적으로 한번. 뭘 준비한 거야, 이거? 아버지의 무릎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 출신 직장인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환갑이 넘은 연세에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최근 아버지께서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일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뻑뻑하고 퉁퉁 부어서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다닌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병원에서는 주사를 3회 놔주더니 더 이상 맞을 수 없다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주사를 맞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 연골 주사를 맞으신 것 같은데 무작정 여러 번 맞으셨다고 하니 이래도 되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관절염에 벌침이 좋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께 벌침을 추천해 드려도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알려드리면 좋을까요? 또 이웃들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셨다며 차라리 수술을 하는 것도 나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과연 수술이 답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 일을 굉장히 또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연골 주사 이런 걸 좀 많이 맞으면서 지금 버티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네. 일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 관절이 이제 상하는 걸 알면서도 주사를 맞아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네. 병원에서 이제 3번 놔주고 더 이상 주사를 놔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죠, 이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사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다가 히알루론산 같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 약재들에다가 스테로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취제 성분을 같이 넣는 거고요. 요새 유행하는 건 이제 프롤로테라피, 증식요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고농도의 포도당을 집어넣는 겁니다. 네네. 고농도의 포도당을 집어넣으면은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완벽하게 지금 정립된 학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하고요. 또 한 거는 이제 DNA 주사, 요새 유행하는 것도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연어. 오, 야 이래서 연어. 야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이거 본 거예요? 연어의 정소에서 네. 연어의 정소에서 이제 PDRN이라는 성분을 수출합니다. 예. 증식요법, 그러니까 달아진 연고를 재생시키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한 상태고 한번 깨진 연고는 완벽하게 되살아나지는 않는다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효과를 발휘하는 게 사실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섞기 때문인데요.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섞으면 염증 반응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갑작스럽게 증상이 좋아지시게 되거든요. 아, 약간 순간적인 그런 치료일 수 있겠네요. 순간적인 치료입니다. 장기간 이걸 많이 맞다 보면 연골이 오히려 더 약해지고 연골 파괴가 더 가속화됩니다. 오호. 퇴행성 관절염이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을 해야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네네. 네, 실제 연구에서도 주사 치료를 많이 맞으시는 분들은 관절 수술을 하는 그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연구 보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이러한 이제 시술들을 시행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좀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휴식과 네. 한방 치료를 좀 잘 병행하셔서 평소에 좀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연한 말씀을 네, 해주시네요. 너무 당연하죠. 네, 관절이라는 것은 한번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제 막 붓거나 퉁퉁 붓고 이제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계속 쓰면 변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망가지고 나면 뼈가 자라나거나 변형이 생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 쉬어주고 치료를 잘 하면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되돌려 놓으면 그 이후에는 다시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일을 하셔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변형이 생기기 전에 염증을 줄여주는 방법이 바로 한방 치료고, 그 다음에 이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를 좀 나눠서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한의원을 찾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벌침이 좋다는 기사. 네. 뭐 이런 얘기는 뭐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벌침에 대해서. 네, 벌침을 놓으면 이제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은데요. 벌침은 이제 알러지성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았을 때 심한 경우는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피부 테스트부터 거쳐서 테스트를 통해서 괜찮으신 분들한테만 시술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는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좀 제가 걱정스러운 게 벌을 갖다가 네. 직접 본인이 테스트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네. 한의원에서 쓰는 거는 그 벌 독을 갖다가 사람한테 쓸 수 있게 독성을 이렇게 정제한 주사입니다. 아, 좀 낮춰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피부에다가 먼저 한의원에서 테스트를 시행하시고 벌침, 그 봉침을 시행하셔야지 벌을 직접 갖다가 잡아가지고 놓는 거는 불청결할 뿐만 아니고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십시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셨다고 주변 분들이 그 추천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것만이 답인지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모든 인체 부분이 그렇지만은 본인 관절을 오랫동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연골이 다 없습니다. 다. 아, 그렇죠. 다 닳아서. 젊었을 때부터 다 닳아서 없는 상태인데도 그분들이 다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육량으로 이렇게 버티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래 했어요, 제가. 맞습니다. 주변에 근육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으면 큰 충격도 잘 버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근력 운동, 특히나 아랫다리 운동 말고 허벅지 운동을 잘 시행하시면서 버티시면은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본인 관절을 수술 없이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뭐 집에서도 간단하게 홈트로 어떤 동작이 좋냐면 이제 런지 동작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런지랑 이제 스쿼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거를 조금 따라하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거동이 가능하시면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아니면 뭐 실내 자전거 같은 거. 아, 약간 경사면을 약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허벅지랑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작을 좀 많이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을 내 거를 최대한 좀 써라. 오랫동안 보호를 하면서 근육량을 키워가면서 최후 수단으로 수술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주사 치료도 3번까지, 그리고 2번을 맞았음에도 효과가 없으면 사실은 좀 다른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좀 일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 좀 해주시고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또 치료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네, 보이는 라디오 김남식 원장님께서 무릎 관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관절이 아프면 수술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 전에 일단 한방 치료로 조금 보존 치료를 해보면서 관리해보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건강 토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녁에 가을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분다라고 느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뭐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데 계절별로 혈관 건강에도 차이가 생긴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이 혈관의 길이가 몇 킬로미터인 줄 아세요? 오, 너무 길어서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맞아요. 정말 얼마나 상상을 될까요? 초월하는 초월할 길인데 길이? 사람 한 명의 혈관 길이가 다 이으면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오. 자, 그렇게 길고 또 양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환절기에는 특히나 혈관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원장님들과 함께 혈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혈관을 봤을 때 어떤 네. 상태가 가장 건강하고 네. 또 바람직한 상태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먼저 서재원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건강한 혈관 하면 당연히 탄력성 있는 혈관을 떠올리시겠죠. 네. 그러니까 심장의 이렇게 혈압의 펌핑에 견뎌낼 수 있도록 팽창과 수축을 유연하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혈관이 탄력적이고 건강한 혈관이겠습니다. 혈관은 크게 동맥과 정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우리 몸 구석구석 배달을 해주고요. 예. 그러니까 손끝, 발끝, 장기에서 걷어들이는 혈관을 정맥이라 그러고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를 담고 와주는 혈관을 정맥입니다. 근데 특히 이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이 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가장 두껍고 탄력적인데요. 이 동맥 구조를 보면 내막, 중막, 외막 세 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내막이 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뭐 당뇨로 인해서 혈관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 내막 안에 노폐물들,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예.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무래도 혈관이 탄력적으로 팽창 수축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오. 동맥과 정맥의 그 구분부터 해서 우리 혈관 건강이 어떤 상태가 건강한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혈관 상태로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판단하고 진단해 볼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이주영 원장님께서 뭐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혈관의 내부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근데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투시 맞아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볼 수 있는 혈관들이 몇 개 있죠. 이제 다리 같은 데 보면 정맥 같은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정맥류 이런 거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튀어나오고 꽈리처럼 꼬아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당연히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외에는 사실상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네. 아까 이제 서재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강이나 이런 하천을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네. 네. 보통 이게 유속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퇴적물이 많이 쌓이죠. 그렇죠. 네. 예, 그거나 마찬가지로 뭐 혈액 내에서 운반하는 노폐물이나 뭐 지방 덩어리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 운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쌓이게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점점 굳어지는 혈관 자체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굳어지게 되면서 탄력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새로운 혈액이 갈 때 속도가 또 느려지죠. 네. 점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혈관이 일단 안 좋다 하면은 혈관이 조금 뭐 흐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건강 진단이나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네.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한의사분들한테 진단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은 아 내가 건강에 좀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겠구나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이 혈관 상태로 네. 내 몸의 건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그 혈관이 조금 전에 좀 좁아지는 그 원인이나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혈관이 붓거나 그 좁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이번에 김남식 원장님께서 조금 더 알려주시죠. 네, 혈관은 이제 말 그대로 관이기 때문에 이제 호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호수,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관. 그렇죠. 네. 네. 물이 흐르는 관이 이제 오랫동안 쓰면 이제 노화가 되지 않습니까? 노화가 되면 여기저기 찢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터지는 것이죠. 아니면은 노폐물이 쌓이면 거기가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 있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혈관도 어디는 탄탄한데 어디는 좀 느슨해져 있는,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예. 데는 이렇게 붓게 됩니다. 볼록볼록 이렇게 한쪽이 튀어나오든 양쪽이 튀어나오든 이렇게 붓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막히거나
이러한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거는 이제 넓어지는 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맥류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어서 하체에 그 순환이 더뎌지는 경우, 오래 서 있는 경우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요.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정맥이 벌어지면서 정맥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네. 이제 심각한 증상 중에서 뇌동맥류라고 많이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게 머리 쪽에 생기는 그 이제 뇌동맥이 있습니다. 뇌동맥이 한번 터지게 되면은 뇌세포를 괴사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맥이 부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 보면 얼굴이 막 시뻘건시니까 네. 홍조가 있으신 분들도 맞아요.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혈관이 확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짜잘한 모세혈관도 확장하면 이렇게 증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노폐물이 혈관 내에 쌓이게 되니까 거기 이제 플라그가 쌓이면서 그 주변에가 이렇게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상동맥 경화입니다. 그래서 붓는 것도 병이 되고 네. 좁아지는 것도 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혈관이 이 혈관이 붓거나. 문제가 생기면 네. 정말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을 염려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서 노화를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뭐 건강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 노화도 혈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서재 원장님, 실제로 노화가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벌써 이제 이렇게 가을이 되면 네. 올해 한 해도 더 갔고 또 맞아요. 나이도 한 살 더 먹는구나 맞아요. 네. 서글퍼지잖아요. 그런데 혈관 나이는 우리가 한 해에 한 살씩 나이를 먹는 거와 다르게 네. 내 건강 관리에 따라서 혈관 나이 노화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즉 1년에 2살, 3살 나이를 더 먹으실 수 있어요. 어. 근데 뭐 혈관 노화 속도를 가속시키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네. 비만과 음주와 흡연과 불규칙한 생활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혈관이 노화가 되면 방금 원장님들이 다 말씀 잘해주셨듯이 우리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네. 혈관 자체의 탄력이 떨어져서 그 주변에 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물이 많이 낄 수가 있고요. 또 노화가 되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혈관을 지나가는 혈액순환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지지 않고 아무리 네. 운동을 해도 체중이 줄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혈관 노화의 가장 주범은 비만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든 식이 조절을 하셔서 혈당 관리도 꼭 하셔야 되고요. 이 혈관의 노화는 우리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동맥 다 말씀해 주셨지만 동맥경화, 동맥류, 뭐 이런 하지정맥류 이런 저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꼭 노화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이 혈관의 나이는 그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네. 조금 천천히 나이 들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음주와 흡연이 혈관 나이를 빨리 들게 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음주와 흡연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주호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일단 음주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기가 하나 있죠. 간. 간이죠. 네. 그죠. 간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간이라는 것이 결국엔 혈액을 생성해주고 어혈을 제거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참 네. 중요한 장기인데 네. 음주는 직접적으로 그거에 영향을 당연히 주니까 혈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문제가 오고요.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방질 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네. 고지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만큼 대사를 못 시킨 지방 덩어리가 혈관을 떠돌아다니게 되니까 당연히 영향이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흡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간하고 큰 상관없지 않느냐, 혈액이랑 상관없지 않느냐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한의학에서는 흡연 같은 경우는 폐를 손상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부분이 폐라는 곳은 숙강작용이라 그래서 강하게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예. 봐요. 근데 그런 흐름 자체가 막히면서 이 상하순환 자체가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당연히 음주, 흡연도 두 가지 모두 다 혈관 건강에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역시 백해묵이에요, 정말. 주범이에요, 백해묵이. 주범. 건강을 그러니까요. 망치는 주범이지 않나 네. 싶은데 정말 혈관 건강이 무너지고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만 특히나 뭐 손발이 좀 저리다, 손발이 차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김남식 원장님, 네. 이런 경우라면 혈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럴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손발이 차고 그리고 이제 저린 경우에는 혈관에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정맥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하얗고 그다음에 저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파랗게 되기도 합니다. 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네. 동맥순환에 저하가 되어 있는 버거시병 같은 경우에서도 비슷한 증상들이 다 생길 수 있고요. 근데 꼭
손발이 냉하고 저리다고 해서 꼭 이렇게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신경 같은 계통의 질환이 있을 때에도 비슷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중풍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풍이 온 한쪽의 팔다리에 냉감이나 저림을 느끼실 수 있고 실제로 색깔도 하얗게 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디스크 신경 장애 같은 경우에서도 디스크가 있는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특이한 질환이긴 하지만 CRPS 같은 경우에도 뭐 부종과 함께 혈액순환 장애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뭐 100% 예단할 수는 없지만 뭐 연관성은 높다고 보셔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따뜻한 피가 손 발끝으로 이제 잘 흘러줘야 될 텐데 맞아요. 그 혈관이 막혀 있으면 당연히 좋은 영향은 없겠죠. 없죠. 자, 그리고 그 지금까지 우리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들어봤을 때 우리가 좀 보통은 좀 좁아서 그 혈관이 터진다거나 뭐 이랬을 때 큰일이 발생한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넓어졌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서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혈관이 확장되는 질환으로는 모세혈관 확장증과 하지정맥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 이제 우리 신체 손끝, 발끝, 코, 얼굴, 말단에 있는 혈관이 확장돼 버리면 안면 홍조가 생기실 수도 있고요. 우리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주사비라 해서 콧끝만 빨갛게 되신 분들 있죠. 이쪽에도 모세혈관이 술을 드시니까 굉장히 확장이 되는데 다시 수축이 되지 않아서 얼굴에 붉은 톤을 만들 수 있고 뭐 레이너 증후군의 손 말단을 창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특히 여름철에 하지정맥류를 많이 호소하세요. 여름철은 기온이 따뜻하니까 우리가 축 처지듯이 혈관들도 축 처지는데 손, 발, 다리에서 정맥류가 심장 쪽으로 올라와야 되고 이 정맥을 타고 온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정맥혈관 안에는 판막이 닫혀줘야 됩니다. 근데 이 판막이 손상돼 버리면 이 하지정맥류의 혈관이 이완이 돼서 겉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도 푸릇푸릇한 이제 정맥혈관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혈관이 확장돼서 다시 그러니까 아무리 하지정맥류 수술을 해도 정맥혈관 자체의 판막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다리 저림증도 간과하지 마시고 정맥류가 발생하기 전에 순환을 높일 수 있는 침 치료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혈관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몸의 곳곳에 이렇게 신경 또 그 영양소를 보내주는 게 바로 혈관이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혈관 건강부터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방이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이어서 준비된 증상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0세 여성분의 증상이고요. 어릴 적부터 코가 늘 막혀있는 느낌으로 비염이 오래됐다라고 하십니다. 아침에는 맑은 콧물이 나오나 밤에는 코막힘이 심해지고요. 자, 1년 내내 증상이 나타나고 또 환절기에 심해진다. 예전에 비해 후각 기능이 약해진다고 느껴진다라고 호소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치료 방법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혹은 뭐 겨울에서 봄이 되고 이런 이제 환절기에 사실 기분도 좀 좋아지고 좀 그렇긴 한데 비염이 있는 분들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환절기만 되면 코가 막힌다, 눈물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이 비염이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서재 원장님이 먼저 알려주세요. 비염은 코에 생기는 모든 염증을 일컫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급성 비인두염이라 그래서 코감기도 비염의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 사례자분처럼 1년 내내 또는 특정 계절에 있는 거를 알러지성 비염이라 그러죠. 그래서 알러지성 비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이제 동반될 수 있는 게 콧물이 목구멍 뒤 인후부를 자극해서 자꾸 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 콧물로 인해서 코가 좁아져 있으니까 코골이를 할 수도 있고 숨쉬기가 불편해지니까 구강호흡을 하고 구강호흡 기간이 늘어지면 아데노이드성 얼굴이라 해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여기 광골 부위, 그러니까 광대뼈가 발달하는 얼굴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비내시경을 그림을 보면서 비염의 종류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를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성 비염이라 그래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흔히 말하는 코감기를 이제 감염성 비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알레르기성 비염이라 그래서 알러지 자극에 인해서 코 점막이 창백하고 울퉁불퉁 표면이 거칠어져 있는 경우를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콧물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후성 비염은 이 비염이 오래되면 그 점막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떨어져서 항상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막힘이 심해서 이런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을 또 동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축성 비염은 좀 한의학에서는 약간 소음인들, 그러니까 소화기가 차고 손발이 차신 분들이 많은데 코 점막을 비내시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점막이 바짝 말라 있고 위축돼 있고 가피라 그래서 왜 우리 코딱지라고 하죠. 가피 형성이 잘 되기도 하고 덜어는 악취를 동반하는 악취성 비염하고도 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염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감기도 급성 비인두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만성화되어 있는 그런 비염은 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김남식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만성 비염은 이제 뭐 정해진 사실 기간은 없습니다만 주로는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비염이 지속하게 되면 아니면 이제 계절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이제 만성 비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서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원인에 따라서는 뭐 감염성 비염, 그러니까 세균의 감염이 있다든지 알레르기의 원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온도 차이에 반응을 한다든지 뭐 땀의 분비에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코막힘, 재채기 그리고 콧물의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제 만성적인 비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징적인 증상이 좀 나타납니다. 이제 환자분, 그러니까 사례자분의 경우처럼 이제 그 안에 농이 자꾸 차 있게 되면 그 후각을 느껴주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이제 차단시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후각 저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후비루라고 하죠. 코에서 목구멍 뒤쪽으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이 많아지면 후두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기침이 하시는 이제 이러한 이제 킁킁거림이나 아니면 만성적인 재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제 코막힘 때문에 구강호흡을 오래 하시게 되면 아까 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굴의 모양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특히나 이제 뼈의 모양 자체도 좀 변화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통이나 주의력 결핍이 생깁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만성 비염은 뭐 성인한테도 중요하지만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이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답답해져요. 맞아요. 이 증상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막 고통스럽고 치료를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만성 비염은 이 한방에서는 과연 우리 몸에 어떤 문제로 바라보고 있을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이 부분은 이주영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비염이라고 하는 증상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를 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한의학적으로는 그걸 상열한이라고 해서 복부 자체가 원래 따뜻하고 상체가 시원해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된 거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거꾸로 되면서 상체로 열이 올라오게 되고 그게 이제 코라고 하는 그 구멍을 통해서 열 자체로 인해서 점막이 건조해지고 반복되는 그 현상에 의해서 열로 인해서 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새로운 이제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침투돼서 그 부분에 자극까지 일으키게 되면 그 형태가 만성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할랭 알러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염 자체가 나쁜 것이냐라고 보면 사실상 꼭 그렇게만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간에 어딘가가 막히면은 어딘가는 뿜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되겠죠. 안 나면 어딘가에서 터지겠죠. 그게 정말 심각하게 되면 뇌혈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코라든가 이런 데서 아기들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코피가 터져서 잘 멈추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다지 그렇게 막 너무 막 긴장하고 막 큰 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해소를 해낸 거고 다만 이제 그 상황이 자꾸 반복되게끔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딘가가 눌려서 터져 나오는 거니까 그 누르고 있는 거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복부 쪽이 상당히 냉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상열하원으로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은 만성비염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염을 질병 자체로 볼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상열하안의 그 균형이 깨져 있는 그 결과물
현상으로 봐야 한다. 맞아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뭐 비염 얘기할 때 우리가 꼭 면역력 얘기를 함께 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면역력을 좀 잘 관리하면 비염 증상들도 완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원장님 실제로 비염과 면역 관계가 좀 깊은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면역이라고 하는 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면역을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정의가 딱 겹치는 걸로만 본다면 위기라고 해가지고 몸을 보호해주는 기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네. 그냥 현대적인 의미로 폭넓게 사용하는 거를 전체를 놓고 본다면 기혈순환이다라고 보면 되는 기혈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 면역 기능이 높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비염만 있느냐로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뭐 눈을 자주 이렇게 뭐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든가 애들 틱처럼 그런 것부터 간지러워한다든가 귀 같은 것도 자꾸 이렇게 만진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음성을 이러는 거 네. 코 훌쩍거리는 것부터 저기 천식 이런 증상들 있죠. 그런 것 전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 어느 구멍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뿐이지 결국엔 다 같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염하고 그냥 비염과 기혈순환의 관계는 뭐 당연히 막혀 있으니까 어딘가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현상이니까 그 기혈순환을 잘 시켜주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그 현대에서 말하는 면역력을 네. 한 방으로 얘기하자면 기혈 순환이 얼마나 잘 되느냐. 잘 되나. 네, 그렇게 이제 치환해서 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이제 그 비염이 도대체 왜 생기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까지 알아봤으면 드디어 이제 치료법이 나옵니다. 중요하죠. 네. 한방에서는 이 네. 비염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서재원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 침 치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의사 협회에서 대대적으로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비염 환자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약물 치료 없이 비염 침 치료만 시행했을 때 네. 일주일에 2번씩 8주간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이럴 때 한의스탐 이제 비염 양약을 복용했던 환자분들께서 예를 들어 평균 18일 동안 양약을 복용했던 환자군이 8주 뒤에는 10일 정도로 거의 절반 이상의 그 양약 복용 일수를 줄였다는 연구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때 다용된 혈자리들은 실질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그 비염, 염증이 많이 농축되는 부비동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두동, 사골동, 저편동, 상악동이라 그래서 4개의 동굴에 이제 비염의 염증이 고이거든요. 근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자리가 바로 그 해부학적 위치와 거의 유사합니다. 아, 네. 제일 이제 백회, 상성, 찬죽, 영양, 승읍이라는 혈자리에 많이 다용을 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저 영향이라는 혈자리는요. 겉에는 외영양, 또 코 점막 속에는 내영양이라 그래서 맞이할 영, 향기, 향자를 써서 향기를 맞이해주는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에 이제 침 자극을 해줬을 때 코 점막의 염증이나 붓기를 회복했다는 결과가 있고요. 또 상성이라는 혈자리는 여기 코 정중앙으로 위로 올렸을 때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혈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머리를 맑고 시원하게 뚫어주는 혈자리에 저희는 침 치료를 많이 다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원장님께서 그 직접 네. 사진에다가 네. 이렇게 혈자리를 표시를 해서 보여주셨는데 맞아요. 네. 미소를 보니까 코가 절로 맑아지는 기분이에요.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런데 그 비염의 침 치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추나 치료도 비염을 고칠 수 있다라고 추나가요? 들었거든요. 네. 보통 뭐 척추나 이런 부분들의 오. 추나 치료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네. 이 비염에 대해서도 추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새로운데요. 서재 원장님께서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네. 아무래도 코에 염증이 있게 되면 조금 전에 이주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열 하한증으로 몸의 열이 이 두경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열을 소통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추나 기법 중에 근막이완 추나라 그래서 이제 극소 부위에 그 순환 기능을 높여줄 수 있도록 근막이완 추나 기법을 시행하면 염증이 줄어들고 우열 부위들이 이제 소통이 잘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논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메타 분석이라 그래서 비염에 있어서 정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었나 4편의 연구들의 결과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4편 연구 중에 3편은 양약을 복용했던 환자군과 또 한약을 복용했던 환자군 한 편의 논문, 이 4가지의 논문과 또 실험군인 약이 없이 추나만 치료했을 때 과연 비염이 효과가 있었을까 했던 논문에서 추나 치료가
효과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 척추신경을 따라서 자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호흡기 기능을 높이 해줄 수 있는 뒤 척추 라인의 흉추 한 2번에서 7번 정도의 그 근막위안 추나를 해줘도 네. 호흡기 기능과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 치료에 추나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네, 침 치료뿐만이 아니라 추나 치료도 비염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도 좋을 방향일 것 같긴 한데요. 혹시나 이 밖에도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남식 원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주시나요? 네. 특히나 요 급성 비염 말고 네. 만성 비염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가 바로 한약입니다. 한약. 그래서 인체는 전인적으로 되어 있고 그걸 방어막을 역할을 하는 것이 요 바로 코와 입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만성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약 치료가 일단은 주된 치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한방에서 요새 자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외치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코 자체에다가 약을 묻혀주거나 아니면 좁아진 그 구멍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사진에 보시다시피 우리 이 코를 직접 들여다본 상태를 해보면은 어떤 점막이 부어 있고 뭐 비갑계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구조물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어디 통로가 좁아져 있고 이걸 직접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염증의 모양을 봐서 붉게 부어 있으면 이거는 열성의 증상이구나. 아니면 하얗게 부어 있으면 이거는 한성, 그러니까 차가운 증상이구나 해서 약을 또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약물을 직접 묻혀줍니다. 면봉을 이용해서 이제 비염 연고를 코침이라고 하는데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약을 이렇게 묻혀주는 거를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네. 비강추나라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저 풍선 같은 혹시 구조물 보이십니까? 네. 네. 저거를 안에다 집어넣고 그 주변에다 약을 다 묻혀놓은 상태에서 부풀립니다. 그러면 좁아진 통로가 일시적으로라도 일단은 네.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코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점막 충혈, 그러니까 그 점막이 많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그 침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피를 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체에도 어디 근육이 굳어 있는 부분에 피를 빼면은 거기 이제 그 볼륨이 줄어들잖아요. 네. 점막도 피를 빼게 되면 일단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코가 일단은 많이 시원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직접 치료하는 외치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나 이러한 치료와 함께 증상이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울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좀 지압법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원장님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압법은 이제 침 치료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스스로 하는 침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뭐 혈자리 서재 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영양혈 가장 중요한 혈자리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특효가 있는 혈자리 하나 소개해드리면 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체했을 때 하는 거 체했을 때 아닌가요? 누르는 거. 네. 네, 그 혈자리가 바로 또 코 쪽으로 경락이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자극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네. 얼굴이나 코 주변에도 혈자리가 많지만 머리 위에 있는 혈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나 머리에 있는 혈자리들은 각각의 주치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소화를 치료하고 어떤 건 다리를 치료하고 팔을 치료하고 다 있지만 꼭 비염을 치료하는 그 효과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전체가 그냥 혈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두피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막혀있던 코가 어느 순간 뻥 뚫린 느낌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압은 합곡이라는 혈자리하고 두피를 마사지하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설명 들으면서 저는 앞으로 그 세수하거나 네네. 또 머리 감을 때 항상 좀 이렇게 지압을 해야겠다. 지압을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평소에 내가 가진 생활 습관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주영 원장님, 평소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더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상혈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결국엔 코 자체에서 터져 나오는 거를 막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에다 뭐를 해도 어차피 속에서 안 받쳐주면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배를.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한여름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러면 한여름에 배를 뜨겁게 하면 더워서 죽겠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실제로 배를 뜨겁게 한다고 해서 더위를 많이 타진 않습니다. 예, 오히려 더위를 느끼는 상체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배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뭐 땀띠가 난다든가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거기다 더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음식이죠. 예, 음식 속에 들어오는 부분. 사람은 광합성하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먹어서 다 대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가 제일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여름 날 지나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들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냉면, 냉면. 막 이런 거 찬 거 막 먹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이제 복부를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 때 차가워졌던 속이 환절기까지 기온 변화 급격하게 오니 거기 적응을 못하니까 더 심하게 더 증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설탕, 커피, 맥주 이 부분들에다가 뭐 육류 같은 걸 드셔도 네. 이제 보양 한다고 얼마 전에 막 복도 지나고 해가지고 뭐 네네. 이것저것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막 기름진 것들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기름진 걸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몸에 땀으로 인해서 네. 누출된 거를 보하라고 있는 날인데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육류 같은 드셔서 삶아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네. 속이 따뜻해질 수 있죠. 그러게 되면은 당연히 근본적으로 치료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네. 복부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의외로 머리 쪽의 증상들, 머리 뭐 쪽. 천식이 됐던, 코가 됐던, 뭐 그런 증상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눈도 네. 많이 맑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도 이거 얼굴 쪽뿐만 아니라 이 네. 복부 쪽 치료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뭐 비염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코, 얼굴 쪽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죠. 다가 아니었네요. 네, 이 상열 하한증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주시는데 네. 배를 좀 따뜻하게 하는 그 습관,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그만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맨날 혼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생활 습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증상사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방이 답이다의 서재화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의 가장 아래에서 몸을 지탱해주는 골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뼈, 골에 그릇 반자를 쓰는데요. 오장육부를 담아주는 그릇과 같은 뼈라는 뜻입니다. 즉, 안에 있는 장부의 차이가 남자와 여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바로 임신과 출산하는 여자분들에게는 자궁이라는 장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골반뼈의 모양은 남자와 여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분의 골반은 모양이 위아래가 좁고 골반뼈의 깊이가 깊으며 뼈가 단단합니다. 여성분의 골반은 위아래의 모양이 넓고 골반뼈의 깊이가 얕고 뼈가 남성분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또한 여성분 몸에는 릴렉신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는데요. 이 릴렉신은 골반의 뼈와 근육 인대를 이완시켜서 임신과 출산에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골반 구조를 변화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생리 중에도 늘어나기도 하고 임신 중에는 10배 이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의 허리 통증은 골반통을 주변으로 일어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골반을 아래쪽에서 살펴볼까요? 골반 저근이라 그래서 일종의 코어 머슬에 해당합니다. 대변과 소변을 볼 때 조였다 풀어졌다 하는 근육이기도 하고요. 아래에서 복압을 상승시켜 우리의 내부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근육입니다. 또한 허리 중심 근육이 연관이 있어서 허리 강화와 연관이 되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골반의 구조나 골반 저근이 약해졌을 때 어떠한 질환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협착증과 연관이 깊습니다.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요추와 척추의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두껍고 좁아져서 생기는 통증 질환인데요. 이는 노화와 연관이 깊습니다. 하지만 골반 구조가 틀어지신 분들은 이 협착증의 속도나 강도가 심해져서 다리가 붓거나 저리거나 시리다고 하는 이상 감각까지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골다공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뼈의 강도는 30세가 되었을 때 남녀 모두 제일 피크점, 제일 강한 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노화가 될수록 뼈의 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폐경기를 기점으로 여성분들은 뼈의 강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심코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이 골반뼈에 골절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로 인한 하지 압박이나 하지의 순환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다리 저림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릎 관절통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성의 골반은 넓기 때문에 Q 앵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Q 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골반뼈의 가장 튀어나온 이 지점, AS-IS라는 지점과 무릎뼈의 정중앙을 연결하는 이 선들의 각도인데요.
남성은 평균적으로 12도에서 14도가 정상이고 여성은 15도에서 18도가 정상입니다. 즉,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무릎에 부하가 많이 실리고 여성의 뼈는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통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이 더 빈발하기도 합니다. 구조는 기능을 지배한다. Function follows structure.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즉, 골반의 구조는 골반을 담고 있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즉, 골반 구조가 틀어지거나 골반 저근이 약하게 되면 골반 안에 담겨있는 대장 기능이 떨어져서 변비 또는 대변 유실이 있을 수 있고 방광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고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나 배란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 오시면 침이나 매선이나 추나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골반 추나는 골반뼈와 대퇴골이 만나는 지점, 이 고관절을 이완시키고 틀어진 고관절을 관절 교정법을 통해서 골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오장육부의 기능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골반 건강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어떠한 수칙을 지키면 좋으실까요? 첫째, 높은 구두는 피한다. 높은 구두를 신으면 골반이 앞으로, 즉 전방 경사가 이루어지고 무릎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실립니다. 둘째, 다리를 꼬지 않는다. 우리가 앉아서 생활할 때는 다리를 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는 무의식적으로 골반이 틀어지거나 다리를 꼬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는 얇은 방석이나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 두 무릎을 나란히 한 자세에서 옆으로 주무시면 골반 구조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오래 앉아있지 않기. 1시간 이상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골반을 압박하고 골반을 지나가는 대퇴동맥, 가장 중요한 동맥의 혈액순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고 하지 저림증이 생길 수 있으니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방송을 보면서 골반 스트레칭을 해볼까요? 자, 볼게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두 팔을 바닥을 짚고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만 엉덩이와 골반을 올려주시고 숨을 내뱉은 장소에 숨을 내뱉으면서 10초간 유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골반의 앞쪽이 많이 스트레칭이 되겠죠. 두 번째 동작, 다리를 기역자로 만들어 비틀기. 한쪽 다리를 기역자로 만든 다음에 다른 쪽 다리 위로 포개게 되면 골반의 뒤쪽의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비 자세 만들기. 척추를 바로 세워서 두 발바닥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숨을 내뱉으면서 내가 숙일 수 있는 만큼만 숙이기. 이것도 10초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머리 자세. 두 무릎을 교차해서 포개어 앉으신 후에 두 발끝이 최대한 엉덩이에 닿을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신 다음에 바른 허리 자세에서 앞으로 숨을 내뱉으며 숙이기. 역시나 10초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반 건강을 아름답게 가꿔서 골반 미인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재호 원장님께서 골반 건강에 대한 꿀팁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네. 이 생활 수칙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일단 그 낮은 굽 신발을 신는 거,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또 잘 때, 옆으로 특히 누워서 잘 때는 네. 이 무릎이 이제 공간이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베개를 끼워 놓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고, 네. 또 저희에게 또 허용되는 그 모두 다 이제 통용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오래 앉아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을 해줘라.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덧붙여서 원장님께서 골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법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생활하시면서 틈틈이 골반 운동을 통해서 골반 건강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